여러분, 한자를 암기하셨으면 이제 대충 이제 한자를 너무 완결하게 외실 생각 마시고 어느 정도 한자를 암기하신다면 이제는 고사수거를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한자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자를 전혀 모르는데 고사수거를 하는 것도 말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자를 빠른 속도로 이제 암기하신 다음에 고사수거를 공부하시면서 한자를 다시 되돌아가서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사수거 공부하기 전에 이 고사수거는 380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출 4자 성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를 보게 되면 38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출 4자 성어가 다시 빈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자 성어를 하기 전에, 4자 성어나 어휘를 공부하기 전에 요게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정도에서 이제 요것은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것인데, 요 짜임 관계, 낱말의 그 짜임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시고 제가 가장 쉬운 한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는 아시죠? 큰 대, 작을 소. 그러니까 요것은 큰 거고 요것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것을 크고 작다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죠. 이 반대 현상은 이렇게 옛날에 왜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서 대립관계다 하고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대립관계. 쉽게 말하면 대에서 서 있다 이 소리인데 반대의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대립관계죠. 그러니까 크고 작다 이와 같은 것을 표시할 때는 기호가 바로 양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립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는 항상 해석할 때 큰 것, 과, 와 또는 과하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란 문장도 마찬가지. 큰 것과 작음 이런 식에다가, 그 다음 부모가 있죠. 부모는 뭡니까? 아버지, 아비, 부, 어미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반대입니까? 반대가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대인 것 같아도 반대가 아니라 이는 대등 관계로,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할 대자에다가 등자는 차례 등도 되고 같을 등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같을 등으로 봐야 되겠죠. 같게 대한다. 대하는이 같다. 그래서 요 두 글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란 의미로 이와 같은 관계는 대등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대등. 대등도 대립 관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때 아버지와 뭐뭐와 또는 뭐뭐과 이런 식으로 항상 가운데다 접속사를 넣으면서, 이게 한자에서 접속사가 더블 여자가 명사 명사류 사이에 더블 여자가 붙어서 뭐뭐와 이런 식으로 이것이 붙는데, 이런 것이 어휘에서는 될 수 있는데 두 자의 어휘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 생략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삼수변에 매양매가 있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바다, 해. 물이 있으니까 바다, 양이죠. 요것도 바다, 해. 바다. 요것도 바다죠. 요거는 해요. 음이 다르고 해. 요거는 양. 근데 뜻은 요것도 바다. 요것도 바다죠. 즉, 앞에 있는 글자, 뒤에 글자는 뜻이 같죠. 같다. 유사관계라고 했죠. 유사관계는 같을 유, 사자는 같을 사자로서 유사관계. 같을 유, 같을 사, 유사관계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서 이루어진 단어를 유사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간단한 것만 제가 간단한 단어로 지금 예를 들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한문을 해석한다든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니까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기서 요 해석하는 거라든가 이런 뜻을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름다울 미자죠.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항상
바다, 해, 바다, 양. 그러니까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니까 이거 뜻이 바다죠. 이거는 아름답다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고 뜻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죠. 뒤에 것을 꾸며주는 거죠. 꾸며주는 것은 표시를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했죠. 수식관계를 꾸밀, 닦을 수, 꾸밀식.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주로 뭐 형용사니 뭐니 그랬는데 너무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수식관계 이것이 무슨 뭐 형용사라든가 명사라든가 골아프게 너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식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 아버지 부 갖고 뒤에는 갈 거가 붙었죠. 아버지 간다, 아버지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상하죠. 아버지가 가신다. 한자에는 한문에서는요 여기 가서 존칭어가 붙었다는 건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어른이면 앞에 계신 분이 어른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존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신다죠. 누구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뭡니까? 주어죠. 주어. 그러니까 앞에 것은 주어고 뒤에 거는 간다니까 수로죠. 수로. 수로가 이와 같은 것을 주술관계라고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거의 다가 요 정도는 거의 다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신다. 항상 이것이 주어관계와 수로로 이루어진 것이냐는 것을 확인할 때는 여기가 nin, 이, 가하고 주격조사가 여기 가서 붙습니다. 그러나 주격조사가 붙지 않으면 이것은 주술관계가 아니라 예를 하나 들으면 이것이 물이 군자고 군 이것이 날 비자인데 만약에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물이 져서 나른다. 물이 져서 나른다. 이게 물이 져서 나른다니까 어떻게 보면 주술관계 같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다가 은는 이를 붙여서 만약에 중학생이라면요, 이것을 가려내기가 어려우면 항상 이렇게 은, 이, 가, 주격조사를 넣어서 말이 되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중학교 때 왜 다음 중 주술관계는 분비와 짜임이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죠. 그러니까 은, 이, 가라는 주격조사를 집어넣고 말이 되면 이거는 주술관계고 아니면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요. 물이 져서는 나른다. 물이 지어서가 나른다. 말이 안 되죠. 주격조사를 넣어서. 그래서 이것은 떼지어 나른다. 물이 져서 나른다는 의미로 수식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술관계와 수식관계 때에 따라서는 주술인지 주술관계로 이루어진 것인지 수식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애매한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다가 구별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 등산이 나왔죠. 오를 등 해석해 보십시오. 등산 이 정도는 되죠. 오르는 산 말이 안 되죠. 오르는 산 말이 안 될 때는 뒤로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게 동사입니다. 수로. 그때는 뒤로 가는 겁니다. 오른다 산 안 되니까 산 오른다. 그러니까 뭐에 산에 오른다. 앞에 있는 것은 수로죠. 술 무슨 관계로 이루어진 거죠? 술 뒤에 있는 것은 보죠. 술보 관계. 기울 볼자로서 기울보. 동사를 기워준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어디에 올라가느냐? 산에 오른다. 동사를 기워준다. 기울보, 술보 관계라고 하죠. 술보 관계는 뒤로 해석이 되면서 주로 여러 것은 전부 다가 있을 유자라든가 이제 시울 이자라든가 없을 무자라든가 유익하다. 그러면 뭡니까? 있다 이익 안 되니까 이익이 있다죠. 그러니까 주술관계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관계는 주로 뭐뭇이 뭐뭐다. 근데 여기서는 산에 오르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냐 간접 목적어냐 한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술보관계는 뭐뭇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뭐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전부 다가 술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있을 유자라든가 없을 무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보를 수반하는 글자죠. 무익하다. 물이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술보죠. 이렇게 뒤로 해석이 되는 것은 그러면서 뭐뭐이 주로 여기 가서 이 뭐뭐시 되다. 요것만 뭐뭐예인데 지금 다른 것은 전부 다 뭐뭐시 뭐뭐 다 이렇게 돼 있죠. 술보 관계는 뒤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을 책 서적 독서 많이 보셨죠? 독서 읽는다 책 말이 안 되니까 동사니까 뒤로 읽어 책 안 되니까 책을 읽는다 해야죠. 그러니까 뒤에 것은 을을이 들어갔으니까 앞에 것은 수로죠. 읽는다 수로고 뒤에 건 책이죠. 술 목적어가 돼서 술목 관계라고 이렇게 배우셨죠. 책을 읽는다 무엇을 읽는다 여기서 목적격 조사 을이 들어가면 이는 술목 관계죠. 그러니까 한문에서는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너무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을을이 들어가면 그냥 하고 나면 그냥 술보로 보고 을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술보다 이런 식으로다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한자어는 한자어와 문장은 이 원칙에 의해서 전부 다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실 것은 동사가 수로가 앞에 있을 때만 뒤로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술 먹은 놈, 술 먹은 사람, 술자 들어가는 것이 앞에 있을 때는 뒤로 해석이 된다. 술 먹은 사람이 뒤로 가 술보 관계와 술목 관계만 뒤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다 순서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문장이 막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은 바로 한자어죠. 그럼 네자로 되면 사자성어가 되는 거고 네자가 되면 사자성어가 되는 것이고 네자에서 이제 더 막 늘어나서 만약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늘어나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올 등자를 써서 아버지가 올라가셨죠. 만약에 밑산이 붙으면 아버지가 주어가 되죠.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아버지는 항상 높은 산에 오른다. 항상 시간 부사가 앞에 붙었으면 항상 동사 앞에 붙어버리는 그런 것이고 아버지는 높은 산에 잘 올라가신다든가 하실 때는 여기서 수식으로서 이제 산은 산인데 낮은 산이 높은 산이냐 높은 산이면 수식어가 앞에 가서 붙어서 고산하게 되면 높은 산이죠. 수식. 높은 산에 아버지는 높은 산에 오른다. 이것은 술보 문장이 되는 거죠. 등산하게 되면 술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주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수식을 시켜줬으니까 이것은 주술보 확장문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책을 읽는다든가 하면 나 아자가 있죠. 나 아자가 있는데 나 아자에다가 만약에 독해면 나는 책을 읽는다죠. 영어 문법과 너무 비슷합니다. 나는 읽는다. 근데 뭐가 목적이 없죠? 주술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나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서를 쓰게 되면 목적어가 이제 붙어서 나는 책을 읽는다. 술, 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책을 읽지 않는다면 동사 앞에 가서 부독하면 읽지 않는다가 되겠죠. 나는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 하면 부독서 좋은 책을 읽는다면 양서 나는 좋은 책을 읽는다면 양서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문장은 이제 수없이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를 공부하신다면 이와 같이 한자어의 짜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짜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고사 수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380 페이지에서는 기출 사자 성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고 뭐 동가, 홍상, 오비, 이락, 신상, 필벌, 각주, 구검, 금이, 화냥, 사필, 귀정, 분기 이렇게 이렇게 쭉 나는데 이것은 출제가 많이 된 그 수고들이 여기 앞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급수 시험에서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것을 지금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기출, 사자, 성어, 빈도수 내고 나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고사수고를 공부하실 때는 밑에 음을 보지 마시고, 밑에 음을 달려져 있는데 음을 보지 마시고 항상 그냥 한자만 보면서 동가, 홍상, 무비, 이랑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니까 한자를 다셨으면 이제 이것이 1800자 꼬불꼬불 한자 쉽게 끝내기 거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다 나온 한자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동 하고 이 가는 간데 무슨 간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 교재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색인란이 되어 있으면 이제 외는 방법을 보시려면 그것을 찾아서 이제 보시고, 그러나 완전하게 암기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동가 읽어본 다음에 동가 홍상 그러면서 대충 무슨 자를 생각하면서 오비 이것도 세조하고 구별 못해가고 조비 이 이렇게만 되겠죠. 까마귀 오자는 여기서 세조에서 요것이 세조인데 세에서 눈알맹이가 하나가 싹 빠져나간 겁니다. 여기 눈인데 요 눈이 하늘이 빠졌죠. 오비 이라 신상필벌 이게 신상필벌이 이 4차 성어가 시험에 잘 나는데 급수 시험에 잘 나는데 여기서 뭐 믿을 신밖에 모르고 그러면 이것이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믿을 신 해갖고 이 한자를 알아서 신상필벌 각주 구검 금의 환향 군계 일학 이런 식으로다가 밑에를 빠른 속도로 밑으로 쭉 이렇게 대충 읽으십시오. 그냥 밑으로 뭐 군계 일학 권선 징악 용두 사미 배은 망덕 그래서 대충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용두삼이라든가 배은망덕이라든가 절치부심이라든가 해자정리라든가 각골난망 개과 천선 고장난명 다다 익선 많이 들어보신 거죠. 대충 이러한 식으로 입에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짜임을 생각하면서 요 뜻을 직역을 한 다음에 바로 앞전에 대소 큰 것과 작은 것 해가지고 짜임 관계, 추술 관계, 술목 관계를 배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네 자로 되어 있는 것은 두 자를 먼저 보십시오. 같을 동 갑가죠. 그럼 두 자를 봐서 같다 같은 갑 말이 되죠. 그럼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같은 갑. 그러면 이것은 뒤에 것을 꾸며주는 수식 관계입니다. 같은 갑. 고사수고가 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직역이 된 다음에 본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붉을홍 치마상이죠. 그러면 붉은 치마 말되죠? 빨간 치마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직역을 먼저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갑 붉은 치마죠. 이렇게 먼저 직역이 되게 먼저 보십시오. 까마귀 나르죠? 까마귀가 나른다. 까마귀는 나른다. 무슨 관계가 될까 이거는? 까마귀가 나른다니까 앞에 것이 주요 뒤에 게 수로입니다. 까마귀가 날랐죠. 이게 배리 떨어질 락.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배 떨어질 배 동사니까 앞에 순서대로 가야죠. 떨어지는 배가 아니라 배가 떨어지다죠. 배는 떨어지다. 배가 떨어지다. 은는이가 붙으니까 이것은 주술 관계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주술 관계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입니다. 위에 것은 수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자성어죠. 그럼 때에 따라서는 이 두 자가 다시 이 두 자를 수식할 때가 있고, 여기에서는 대등 관계든지 대립 관계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다시 이것을 꾸밀 수가 있겠죠.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니까 여기는 대등 관계도 아니고 가정 접속사가 붙어있지. 뭐뭐면 뭐뭐다. 같은 값이 면이니까. 그래서 뭐뭐면 가정 접속사를 쓸 때는 이 직자를 갖다가 이거 쓰는데,
지금 이런 것이 다 지금 생략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 이렇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이것은 무슨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뒤에 것을 꾸미는 겁니다. 떨어지긴 배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 까마귀가 나르니까 배가 떨어진 거죠. 신상필벌을 보십시오. 한자를 다 외웠는데 신상필벌이 이제 한자에 나왔어요. 그러면 믿을 신 상상 믿어 상조 반대필 이것이 이거는 재질 제자는 네 번의 비리 저지른 사람. 이것이 부수에서 요 자가 부수에서 법망 그물을 나타내는 건데 그물 만약에 초등학생 같으면 그물을 모르겠는데 넉사는 알면요 네 번 비그릇된 짓을 한 사람을 벌을 내리는 거. 이게 이것이 벌, 이것이 죄지을 죄. 네 번 비리 저지르는 놈은 죄로 다스려야 돼. 죄지을 죄. 이것은 네 번 말해도 안 되는 놈 칼로 쳐서 벌 내리는 거예요. 벌줄 벌이죠. 벌줄 벌. 이것을 다 알았는데 믿어 상조 반드시 벌 줘.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벌 준다는 말은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는 부사죠. 벌 준다를 꾸며지는 부사. 그러면 믿어 상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때는 여기에서 다른 뜻이 들어있나를 확 뜻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 듣고 믿는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온 그 말이니 편지라 해서 편지 신이었던 것이 나중에 믿을 신이 됐다 그랬죠. 여기서는 믿는다, 편지해도 전혀 해석이 안 되죠. 편지상 안 되죠. 믿는 상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다시 이렇게 밝힌다, 확실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밝혀서 이 뜻입니다. 이 자체가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나쁜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상을 드리고 상 주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이것이 생략이 되는 거야. 벌 준다로 됐죠. 이 사람을 확실하게 밝혀서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벌 줘야 돼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아니죠. 죄진 사람에게 반드시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상필벌이죠. 그러니까 직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자가 뜻이 조금 다르게 쓰였다는 거. 여러분 제가 육서 설명할 때 상형문자, 지사문자, 해의문자, 형성문자, 가차문자, 전주문자 쭉 설명한 적 있죠. 전주문자에서 이 전주문자 불을전 전주비빔밥처럼 굴러다니면서 변하는 거. 불을전 설명했죠. 전주문자에서는 뜻이 변하는 게 있고 뜻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자를 그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긴 장자도 되고 성장할 장자도 되고 어른 장자도 되고 장노할 때 우두머리 장도 되고 이렇게 장은 그냥 의미 똑같은데 다른 뜻으로 몇 가지가 수십 가지의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줄골 낙자는 낙도 되고 요도 되고 악도 된다고 그러는 줄골 낙자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은 똑같으면서 다른 뜻을 가진 전주문자가 있고 음도 달라지는 이러한 전주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믿을 신 해갖고는 뜻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으로 쓰여 있는가. 그래야 잊어먹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색일각이죠. 배주, 구할구, 칼금. 꼬불꼬불 책을 다 공부하시면 다 나와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색일각 배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까? 색인다 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색이다가 동사니까 배에다가 색인다가 되겠죠. 뭐뭐에 색인다 술 보러 그냥 보십시오. 배에다가 색인다. 색이긴 색이겠는데 어떤 색이냐? 배에다가 색인다. 이게 구할구죠. 구하다 무엇을? 칼검이죠. 구한다 칼을 구하는 거. 이것은 목적어입니다. 칼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함. 좀 여기서 이런 것이냐?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함. 이것은 직역이죠. 그러나 본 뜻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고사수거라고 하는 건데
고사수거는 옛날에 이제 전설에 의해서, 예? 전설에 의해서 이거 이제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했다. 뭐 이러한 전설이 있겠죠. 그 뜻을, 전설을 모르게 되면 본 뜻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선 직역하는 것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비단금.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비단백자입니다. 여기 비단백. 앞에 세금을 붙여서 금덩어리 같은 비단. 비단금이죠. 옷의죠. 돌아올 환이죠. 시골 향이죠. 그러면 금이는 뭡니까? 비단. 옷은 옷인데 누더기 옷이냐? 비단 옷이죠. 비단 옷. 옛날에는 완전히 비단 옷으로 휘가 못다 뭐 그래갖고 비단 옷이 최고였죠. 비단 옷. 그 다음에 환향은 뭡니까? 환향. 돌아올 환이라 그랬죠. 시골 환이죠. 그러니까 환향. 돌아왔다. 어디로?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왔다. 술보로 보는 겁니다. 수식과 술보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시골로 돌아왔다. 요 금이는 다시 환향을 꾸며줬죠. 그 다음 군자는 임금 군이 붙었고 양떼처럼 물이 진 거. 물이 군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닭개자죠. 제가 한자를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이거 원래는 이거 세추였었는데 지금 세조가 붙은 겁니다. 닭개자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한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한일이죠. 이것이 학이죠. 학. 그러면 군계는 뭡니까? 군기. 무리 닭. 그러니까 많은 닭. 떼지어 있는 무리의 닭이죠. 군계. 무리의 닭이죠. 일학은 뭡니까? 학이죠. 한 마리의 학. 그러니까 많은 떼지어 있는 닭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다. 이것이 다시 뒤에 것을 또 꾸며준 겁니다. 여러 마리가 있는 닭 속에 한 마리의 학이죠. 그래서 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꽁 대신 닭이다. 꽁 대신 닭이다. 꽁만도 못하는 놈으로 취급된 것이 바로 닭이죠. 근데 그 무리의 닭 속에 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학수고대라든가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이 이 학을 갖다가 옛날에 그 아주 고고한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뭐에 기다려갖고 그 걷는 자세라든가 그야말로 그 군자의 그 자태와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학은 옛날에 오동나무가 아니면 학은 앉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비와 같은 이러한 의미로 옛날에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리의 학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닭은 별 볼 일 없는 거로 본 겁니다. 무리의 닭. 거기에 한 마리 학이니까 여러 가운데 뛰어난 것을 군계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 한문 수고든 어휘든 군계인데 무리의 닭이죠. 어떤 데 보게 되면 이것이 계군 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계군 일학. 그러면 한자가 위치를 바꿨죠. 그러면 계군하게 되면 닭의 무리죠. 역시 이것도 앞에 가서 붙었으나 닭무리. 저것은 무리의 닭이라고 되어 있죠. 무리의 닭. 이것은 닭의 무리라고, 무리는 무리인데 닭의 무리라고 뒤에 것을 꾸며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계군 일학이라고도 하고 군계 일학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사수거를 보실 때는 항상 직역을 하면서 항상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같은 값이면 붉은 치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제가 본 뜻은 지금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동가, 홍상, 직역은 안 돼 있고 거기에 본 뜻은 다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뭐 해갖고 돼 있죠. 항상 제가 직역하는 것만 우선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하니까 까마귀가 나른다. 까마귀가 나르니 배가 떨어진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무에 이 까마귀가 나무에 올라앉았다가 휙 날아갈 때 이 배가 뚝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저 까마귀 저놈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막 까마귀를 막 소리치던지 그러겠는데 여기서 까마귀는 배를 떨어뜨릴 목적은 없었지만 우연한 일치로 날아갈 때 까마귀가 날아갈 때 배가 뚝 떨어져서 우연한 일치로 떨어져서 까마귀가 의심을 받은 거죠.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우연한 일치로 의심을 받았다든가 했을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신상필벌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시험에 굉장히 나오는 수거입니다. 밝혀서 상 주고 반드시 벌 주고, 요 말 그대로 이것은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 뜻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이것은 이런 것을 바로 고사수거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단어만 뭐 천하통일, 남북통일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사자성어고, 이런 것은 옛날에 이제 전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고사, 이와 같은 것을 고사수거 또는 수거가 숙자가 익을 숙자, 성어는 이룰 성자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에서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직역인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전설은 써져 있지가 않죠.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한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여시 춘추 찰금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소리로서 초나라의 어느 병사가, 간단하게 설명하죠. 그래야 본뜻이 나오니까, 초나라의 어느 병사가 배에 실려서 배에 타고 둥실둥실 떠서 이제 어디를 가는데, 이 배에서 칼을 강 가운데서, 양자강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배 가운데서 칼을 뚝 떨어뜨립니다. 큰일 났, 이 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배 강 가운데서, 양자강 강 가운데서 칼을 뚝 떨어뜨려요. 배가 둥실 떠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참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들어가서 건질 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좋은 생각을 했는지 주머니에서 쬐끄만 칼을 꺼내더니 여기 칼을 빠뜨린 여기다가 칼에다가 박박박박 긁어갖고, 내가 여기서 빠쳤지,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칼이 있겠죠. 표시를 해놓고 이제 태연하게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배가 둥실둥실 떠서 수십 마일을 지나왔을 때, 이제 잊어먹은 강에다 빠치는 칼이나 찾아야지. 그러고 자기가 표시하는 요 자리에서 다이빙을 해갖고 밑으로 뛰어내려서 칼을 찾는 겁니다. 칼은 이미 지나온 시간적인 공간, 이 공간, 여기서 배에다가 표시를 해놨자면 배는 움직여서 많은 이 시간 이동을 해놨죠. 칼이 여기다 뻗쳤는데 여기 와서 표시해놓은 이 자리에서 지금 칼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한다는 의미로서 항상 기회를 모르고 융통성이 없는 미련한 바보를 각주국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본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주국엄,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구하니, 움직이는 배에다가 구해서 칼을 구하니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금이 환양 많이 나오는 수거죠. 이것도 글자 그대로 풀면 뭡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죠. 항우가 여기서는 금의 환양보다 이 자가 금의 야행이라는 소리도 들어. 이것이 고사수거도 막 이것저것 연결해야 설명이 되는데, 금의 환양보다 이것이 먼저 이해가 가야 저것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항우가 젊은 나이에 함양 땅을 토벌을 하고, 함양 땅을 토벌하고 젊은 그 패기에 서위에 그 함양에 있는 그 궁궐에다 그대로 그냥 불을 다 질러서 그 궁이 3개월 동안 불길에 휩싸였다 그러죠. 그래서 신하가 이 지역은 우리의 수도로 삼는다면 참 지형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여기서 항우가 딱 한 소리가 금이 야행이라 비단 옷을 입고 밤중에 다닌 것이 항우가 한 소리입니다. 이 낯설은 땅에서, 함양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낯설은 땅에다 여기다 수도를 만들어서 여기서 정착을 한다면 내 고향 사람들이 못 알아주겠죠. 깜깜한 밤중에 그야말로 비단 옷을 입고 밤중에 거니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 항우가, 그 신하가 그와 같은 것을, 그 수도를 여기다 정할 것을 제안을 했더니, 출세를 하고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금이 야행이니라. 비단 옷을 입고 밤중에 거니는 것과 같으니라고 항우가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가 그야말로
함양 땅을 완전히 토벌을 하고 대궐에 금은 보화를 싣고 그냥 대궐 안에 멋있는 예쁜 미인들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 시골 마을에서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출세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금의 야행 이 뜻이죠. 그러니까 객지에 나서 고생하려고 고향으로 들어온 것을 금이 야행이다. 환양, 금이 환양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행동은 금의 야행이 되겠죠. 자꾸 환양과 요걸 보니까 자꾸 야행, 금이 야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군계 일학 같은 것은 한자만 알게 되면 무리의 학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속에 학이 딱 있죠. 요것을 딱 이렇게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본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범한 여러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한 사람을 비유한다. 별 볼 일 없는 닭 속에 한 마리의 학이니까 요 한 마리의 학이 뛰어난 사람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항상 고사수관은 이와 같이 직역을 한 다음에 본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쭉 밑으로 빠른 속도로 권선징악, 용두, 사미, 배은방도 이렇게 보시면서 권선징악하면 권한다, 무엇을 선을 권한다, 징악, 악을 징계한다 이런 식으로 다 보면서 본 뜻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죠? 이렇게 접어서 요 한자로 수고로 되어 있는 것만 읽은 다음에 항상 본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수거는 여러분이 고사수거를 많이 하시게 되면 지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사수거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혜를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